자, 축구박스 두 번째 시간. 요즘에 프리메라 리가. 네. 지로나가 야, 이거 레알 마드리드한테 질 때 예전에 보면은 이 강팀하고 하면은 좀 지겠구나. 안 몇 되겠구나 경기 이런 생각이 했는데 있었는데. 바르셀로나한테도 얼마 전 그 경기를 보고 네. 바르셀로나 이기는 거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강팀도 잡는 거를 보니까 이제는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지로나의 돌풍이 태풍이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로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죠. 저는 사실 지로나가 12월이 고비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네, 그래서 이제 빌바오전에서 무승부를 거뒀을 때만 하더라도 고비가 맞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전에서 아마 질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근데 발렌시아전도 간신히 역전승을 거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르셀로나전에서 문제가 있겠거니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바르셀로나를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버렸다는 표현보다는 거의 쌈 싸먹어버렸죠. 그러면서 두들겨 패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1월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거든요. 그 경기가 이제 매우 중요해졌죠. 지금 네. 진짜 언제 지로나? 그죠? 에이 진짜. 어쨌든 간에. 근데 오늘 우리 라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우리 송영주 위원님은 득점왕 페이스에 대해서 지금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네. 그 주제를 들고 왔어요. 네. 사실 2009, 2010 시즌부터 한 12시즌 정도는 메시와 호날두의 대결로 그렇죠. 이루어졌죠. 물론 이제 2018년 호날두가 떠나면서 메시가 계속 또 차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메시와 호날두가 대결할 때 루이스 수아레스가 또 한 차례 그렇죠. 득점왕을 차지하긴 했었는데, 주로 득점왕 경쟁하면은 메시냐 호날두냐 이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메시도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이제 카림 벤제마가 바로 득점왕을 차지했었고, 지난 시즌은 레반도프스키가 등장하면서 레반도프스키가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올 시즌은 또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벤제마는 떠났고 네. 레반도프스키는 벌써 만 35이 됐고 팀도 공격 지원이 날카롭지 않아진 상황에서 결국은 다시 춘추전국 시대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네. 거기다가 올 시즌 득점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봤을 때는 다양한 팀에서 선수들이 나와서 득점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주드 벨링엄이죠. 그렇죠. 주드 벨링엄. 네. 그렇게 보면은 이 주드 벨링엄 같은 포지션에서의 그런 역할이 득점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오랜만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어때요, 송 의원님은? 메시와 호날두가 양분하던 시대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사실은 또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간의 양강 구도가 됐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라리가가. 근데 그 이후에 뭐 벤제마 또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또 득점왕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변수 과도기가 살짝 최근에 있었지만, 결국은 올 시즌부터는 다시 과거에 뭐 데포르티보나 뭐 발렌시아나 이런 팀들이 우승하면서 그때 어떤 느낌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 그거는 역시 득점왕이라는 거는 팀의 전체적인 팀 공격력과도 맞물리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득점왕 페이스도 그렇게 약간 춘추전국 시대, 누가 우승할지 모르고 누가 득점왕을 할지 모른다, 이런 페이스로 간다는 또 얘기일 수도 있죠. 일단 누가 득점왕을 할지 모르는 시즌이긴 해요. 네. 지금 이 순간 주드 벨링엄이 가장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로나가 지금 워낙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장지현 해설위원이 얘기한 대로 양강 구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포함해서 3강 구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올 시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모두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바르셀로나가 디펜딩 챔피언인데 경기력 측면에서는 가장 오히려 아쉬움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로나가 이렇게 된다면 우승 경쟁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마치 2000년대 초반의 소시에다드처럼 그런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1위부터 4위까지는 경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물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바르셀로나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흔들리면서 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1위 경쟁을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두 팀의 상승세가 더 대단하긴 그렇죠. 해요. 그런데 1위부터 4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경쟁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이 라리가 우승 경쟁을 보는 재미도 훨씬 더 배가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배경을 살짝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득점왕 현재 수치를 보면 주드 벨링엄이 13골로 1위, 그리고 헤타페의 보레아 마요랄 선수가 12골, 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앙투안 그리즈만이 11골, 거기에 팀 동료인 모라타도 9골이긴 하지만 네. 요즘에 결정적인 걸 너무 못 넣어줘요. 그러니까 알바로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함, 일관성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뭐 그 선수가 원래 그런 선수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지로나, 미첼 감독의 이 지로나의 돌풍의 또 주역인 핵심 스트라이커로 지금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지난 시즌 많은 골을 넣고 올 시즌에 들어온 도우빅 선수가 지금 10골로 네. 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또 다른 선수들이 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8골, 바르셀로나에서 좀 주춤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하고는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이네요. 네. 8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무려 이제 5명이나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는 당연히 레반도프스키고요. 그리고 빌바오의 구르제타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눈여겨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빌바오도 네. 좀 대단하고. 일단은 레반도프스키가 과연 후반기에 득점 페이스를 찾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득점왕 경쟁의 큰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된다. 있죠. 근데 오히려 저도 최근에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면 레반도프스키는 지금 나이 때는 폼도 이제 조금 저하돼 있고 이번에 이제 조금 휴식기 이후에는 약간 또 재충전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나이 때는 박스 안에서 이제 골을 좀 넣는데 집중시켜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좀 식힐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뭐 여러 그 부분 전술, 공격에서의 세부 전술, 하프 스페이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짜임새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공격 지원이 사실은 올 시즌에 계속 미진했고 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본인이 밖으로 나와서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공격력이 살아나는 게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바르셀로나의 두 경기를 돌아봤을 때 발렌시아전 같은 경우에도 레반도프스키가 박스 바깥쪽으로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하피냐가 오른쪽 그렇죠.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연결해주고 조앙 페레스가 마무리 지었고 알메리아전에서 세르지 로베르토의 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레반도프스키가 긴 도한 패스 나와서 받아서 넘겨주면서 이제 세르지 로베르토가 결승골을 얻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은 레반도프스키에게 확실한 득점기회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줄 필요성은 있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올 시즌에 슈팅 자체가 너무나 직선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골키퍼에게 막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또 최근에 뭐 헤딩 슈팅이나 이런 네. 찬스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레반도프스키가 다시 올라오기에는 바르셀로나의 현재 경기력이 믿음직스럽진 못하다. 근데 바르셀로나의 공격 쪽에서의 경기력과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은 직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걸 후반기에는 그래도 레반도프스키인데 나이를 먹었다래도 올라오겠지 하는 것이 지금은 약간 회의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과연 이 득점 페이스를 찾으면서 피치치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르셀로나의 또 공격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후반기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저희가 뭐 득점 1위부터 10위까지 좀 쭉 나열을 하긴 했지만 이 중에서 득점왕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 여전히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앙투안 그리즈만. 마요랄 헤타페의 마요랄보다 아무래도 헤타페는 전체적인 득점 그 팀의 득점 파괴력이 지금 30골을 훨씬 넘기고 있는 그 지로나 레알 바르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레이스에서는 결국은 마요랄은 조금 부침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마요랄이 12골을 넣으면서 해결사 역할하고 그린우드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린우드가 거기 가서 뛰고 있는 바람에 요즘에 맨유 또 팬들은 이거 그린우드 복귀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헤타페도 워낙에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그린우드가 거기 가서 잘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타페가 10위권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경쟁을 하는 모습인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결국은 20골 이상 터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득점왕이 되려면 24골에서 한 7, 8골 사이가 터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요랄 같은 경우에는 20골 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팀의 전체 득점력도 네. 앞서 언급한 네 팀에 비해선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네. 그 측면을 봤을 때는 20골 이상 넣을 수 있는 선수를 지금 계산해서 말씀드리면 주드 벨링엄, 앙투안 그리즈만, 아르템 도우비크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네 명의 선수가 가장 유력하다. 그렇죠. 근데 그냥 일반 이렇게 팬들이 또 프리미어 리그를 또 자주 보시는 팬들이 이렇게 볼 때는 주드 벨링엄은 완전 스트라이커는 아니잖아. 네. 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거나 최근에 뭐 4-2-2-2 운영해서 중앙지향적인 후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거기서 이제 공격 찬스들을 박스 근처에서 많이 잡는데 그럼에도 전체적인 어떤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운영을 보면 지금 부상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명장 아닙니까? 안첼로티 감독. 아, 그럼요. 네. 주드 벨링엄 영입하면서 주드 벨링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4-3-1-2 포메이션 썼다가 지금은 4-2-2-2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주드 벨링엄이 사실상 왼쪽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방 쪽에 있는 발빠른 공격수들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박스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볼 없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의 결정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오른발, 왼발, 머리 뭐 네. 뭐든지 자유롭게 쓰는 또 선수니까. 네, 리그 기록만 봤을 때는 헤더가 3골, 오른발이 7골, 왼발이 3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라리가에서 37번 슈팅에서 22번 유효 슈팅이 되고 13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59.6%나 돼요. 그러니까 슈팅을 10번 때리면 6번은 유효 슈팅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스트라이커라 할지라도 보통은 한 40에서 50% 사이거든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4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거의 60%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무슨 원샷 원킬처럼 네, 정확한 슈팅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보는 느낌은 그 개인 능력도 출중한 선수긴 하지만 그 선수에게 완벽하게 찬스를 만들어주고 그 선수에게 집중 견제가 들어가지 않게끔 전술 운영을 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드리구 같은 선수도 비니시우스 선수가 뭐 이제 곧 좀 있으면 복귀가 되겠지만 어쨌든 호드리구가 비니시우스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4-2-2 운영할 때 아주 거기에 맞는 왼쪽 윙포워드부터 중앙 공격수로 오는 그런 투톱과 같은 역할을 잘 맡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비를 마치 그 네 명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한 명은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뭐 모드리치가 최근에 나온 경기도 있었지만 거기서는 또 공격 지원 패스를 넣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은 아주 후리하게 빈 공간이나 순간적인 그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전술적 바탕을 지금 안첼로티 감독이 잘 마련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투톱 중에 한 자리에 호셀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브라임 디아즈가 또 이제 네, 나오는 근데 안첼로티 경우도 감독의 선택은 결국 측면 플레이에 능한 자원들을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또는 브라임 디아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결국 수비를 끌고 나가고 측면부터 빌드업해서 들어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주드 벨링엄은 측면 쪽에서 연동해서 들어오거나 볼이 없는 상태에서 박스 안쪽에서 위치를 잡거나 그러면서 골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전술 토대 위에서 주드 벨링엄은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파괴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도르트문트에서 8골 4개의 도움을 했는데 이것도 한 시즌 최다골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 벌써 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다 넘어섰고 지금의 경기력이라면 지금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낌이 약간 뭐랄까 4-2-2-2이지만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안첼로티 감독이 과거에 다이아몬드 사사이도 네. 갔었지만 다이아몬드 사사이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투톱을 아예 윙포드처럼 벌려놓고 맞아요. 4-3-1-2-2의 그 다이아몬드의 꼭지점에 있는 선수가 마치 지단의 완전 공격형 미드필더와 세컨 스트라이커화와 같은 역할을 이 되는 느낌처럼 주드 벨링엄이 활약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브라임 디아즈 뭐 호드리구가 윙포드 역할을 병행하는 투톱 역할을 하면서 주드 벨링엄에게 아주 여러 찬스들이 나오는 거기에 뭐 발베르데나 뭐 이런 수들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공격 지원을 해주고 또 모드리치가 거기서 중앙지향적으로 또 네. 조율을 해주고 이게 너무
그 이상적으로 오히려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와 이렇게 뭐 추하면이 카마빈가 뭐 이렇게 다 빠진 상황인데 이런 거를 만든다는 거를 보면 안첼로티 감독은 대단한 감독 같다. 저는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드 벨링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의 공격적인 측면만 오늘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나리가 15경기 중에서 10경기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꾸준히 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그렇죠. 주드 벨링엄이고, 여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수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대1로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해서 선수들의 위치가 바뀌니까요. 견제도 계속 분산이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첼로티 감독이 플랜 A를 정말 잘 짰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플랜 A를.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가면 역시 주드 벨링엄이 팀 공격 화력과 맞물려서 여전히 후반기에도 제일 골을 많이 넣어서 득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만큼 후반기에 넣으면은 26골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점을 봤을 때는 주드 벨링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리즈만 같은 경우 이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실 경기를 보면 상당히 전술적으로도 지금 좋은 운영이 되고 있고 네. 3백 바탕으로 그리고 그리즈만 선수가 전방에 투톱으로 나서던 약간 프리한 영역의 움직임을 가져가던 간에 그리즈만이 오히려 결정적인 득점 장면을 더 많이 만드는 구조. 이게 지금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알바로 모라타가 물론 리그에서 9골을 넣고 있으니까 적은 수치는 아닌데 원래 구조로 하면 모라타가 스트라이커 역할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모라타에게 집중이 되는데 골을 결정적으로 너무 많이 놓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리즈만이 엄청난 활약을 펼쳤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은 도움을 16개나 했어요.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도움은 3개밖에 안 돼요. 오히려 골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1골을 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투톱 중에 한 자리에 나와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는 미드필드 라인에 배치가 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우도 그렇지만은 순간적으로 공간을 파고들어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볼을 그렇죠. 돌리면서 윤활유 역할도 해주고 득점 기회도 만들어주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파고들어서 마무리를 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즈만의 파괴력은 눈여겨봐야 되고, 올 시즌 득점 페이스는 그리즈만에게도 아마 가장 좋은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는 오히려. 시즌일 거예요. 후반기에 모라타나 이런 선수들이 물론 앙헬 코레아 뭐 이런 선수들이 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공격 마무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리즈만이 아예 스트라이커처럼 마무리를 짓는 역할로 너무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시메오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모라타 그리즈만이 플랜 A 같아요. 물론 올 시즌 시작할 때는 데파이 그리즈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데파이는 이제 최근에 복귀를 해서 네. 최근에는 또 투톱으로도 나오고 그랬죠. 네, 부상에서 돌아왔으니까요. 복귀를 해서. 그래서 이제 모라타와 데파이를 좀 이제 로테를 시키면서 활용할 것 같고, 그리즈만이 만약에 뭐 징계라든가 아니면 체력적인 문제가 있으면 앙헬 코레아를 투입하는 모습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공격이 잘 안 풀린다 싶으면 그리즈만을 미드필드 라인에 내리고 앙헬 코레아와 모라타를 투톱으로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은 그리즈만이 첫 번째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사실상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하고 해결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은 골을 많이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즈만의 활약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시메오네 감독이 이전까지는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사이 바탕으로 한 두 줄 수비, 수동적인 축구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3-5-2를 바탕으로 해서 능동적인 축구를 구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격 쪽에서 힘을 더 많이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전방에서 그리즈만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봐야 되죠. 조금 더 윙백들을 네. 공격적인 활용도 늘어나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윙백 쪽에 사무엘 리노라든가 같은 선수. 네, 리켈메라든가 뭐 몰리나라든가 아니면은 마르코스 요렌테를 오른쪽으로 두던가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즈만에게도 득점 기회가 많을 것이고, 그리즈만이 그 기회를 차근차근 골로 연결한다면 주드 벨링엄을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선두권 싸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치고 올라와서 강팀과의 일전에서도 승점 6점짜리에서 더 힘을 발휘하고, 이래서 오히려 더 순위도 더 높아지고
득점 파괴력도 올라가면서 주드 벨링엄보다 그리즈만이 오히려 득점력이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죠. 아, 그럼요. 왜냐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에게 0대1로 패배했다 할지라도 마드리드 더비에서 승리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강팀을 상대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클럽이거든요. 이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별리그에서 무패를 기록하면서 16강에 갔으니까 나름대로 힘을 발휘한다는 게 드러난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후반기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벨링엄, 그리즈만 두 선수가 득점왕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복병, 지로나. 네. 지로나의 도우빅 선수 심상치 않습니다. 진짜 딱 골 넣는 움직임 네. 딱 주고 들어가고 그런 그 골을 넣기 위한 움직임이 매우 좋고 이 선수 참 좋던데요? 네. 저도 우크라이나 대표팀 중계를 그래도 꽤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느낌을 받진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탁탁 본인이 그렇게 개인 스킬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라서 간결하게 내주고 딱 골 먹는 위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피지컬 활용한 득점 해주고 왼발 또 머리 해주고 이게 너무 좋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수 유형은 공격 지원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네. 팀이 되게 조직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미차엘 감독이 워낙에 팀을 잘 만들어놨기 어. 때문에 최전방에 있는 도우비크에게 득점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 또 도우비크 같은 경우에도 측면 자원들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골을 넣을 수 있게끔 그렇죠. 수비를 또 끌고 다녀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네. 미첼 감독의 전술하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어떤 움직임과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우비크도 눈여겨봐야 된다. 지난 시즌 우크라이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24골 넣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올 시즌에 지금 기세면 20골 이상 넣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근데 하나 관건은 혹시 제 생각인데 지금의 이 지로나의 어떤 공격 전술 패턴 어떻게 보면 약간 맨체스터 시티 네. 뭐 물론 사나 시티 풋볼 그룹 사나에 있는 팀이고 또 여기에 맨시티 출신과 연관돼 있는 선수들이 뭐 양엘 에레라부터 알렉시 가르시아, 코투 뭐 이런 윙백 같은 코투 같은 윙백도 포함이 되지만 터치라인 플레이와 하프 스페이스 이쪽 윙백이나 윙포 그 이선에 있는 선수들과의 교차 움직임 거기서 결국은 찬스들을 만들고 마무리를 마치 맨시티에는 홀란 선수가 짓듯이 그렇게 딱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이 패턴이 후반기에도 먹히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로나의 패턴 자체가 다양하긴 합니다. 패턴이 다양하긴 한데 지로나가 만약의 경우 한두 번 못 끼면 다른 팀은 벤치마킹할 거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후반기에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레알 마드리드 빼고는 지로나를 상대로 다 당했으니까. 야, 나는 바르셀로나전도 보면서 네. 초반에는 바르셀로나가 모처럼 압박도 잘 되고 뭔가 경기 주도하면서 막 이렇게 잘 가는데 그 역습 하나 딱 네. 뒷공간 뚫리면서 그냥 도우비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하나 먹고 바르셀로나도 확실히 이게 뭔가 중심을 잡아줄 네. 로드리나 뭐 이런 선수들처럼 디크란 라이스나 템포도 조절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될 선수가 부족하구나 저 팀이 그렇게 좀 무너지더라고요. 네. 정신없죠. 그런 거 보고 야 이거 진짜 지로나가 후반기에도 약점 없이 그대로 본인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대가 강한 압박으로 나오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이걸 풀어서 나가는 힘이 계속 생길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지로나가 후반기에도 전반기만큼 힘을 발휘하면 도우비크도 당연히 득점왕 후보에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4명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 이야기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여러 가지 상황상 악재가 좀 껴있고 그 가운데서 과연 차비 감독이 레반도프스키도 살리고 전체적인 팀 득점력을 높일 수 있는 전술적인 토대를 마련하느냐 이것이 이제 숙제고 반면에 주드 벨링엄은 잘하고 있고 그 그리즈만도 만만치 않고 도우비크도 만만치 않다. 요 4명을 좀 주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의 어떻게 보면 레반도프스키도 결국은 4위권 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바르셀로나의 후반기 경기력이 특히 중앙 미드필더 지금 가비 선수가 장기 부상을 네. 끄는 상황에서 페드리 선수도 요즘에 다쳤죠. 네. 또 근육 부상 당했죠. 네.
페드리 선수는 언제쯤 지금 바로 복귀가- 돌아옵니다. 바로 돌아오죠. 네, 1월 달에 그러면은 프랭키 데용 어차피 귄도안, 페드리 이 중심 체계로 네. 조금 더 안정된 밸런스에서의 팀이 일단 되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발렌시아전을 봤을 때 그전에는 페드리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썼는데 긴도안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고 그리고 페드리하고 도용을 조금 더 이제 수비 쪽에 맞추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도안이 전체적인 기동력과 스피드에는 문제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페드리하고 도용을 그 자리에 넣는 게 수비 쪽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페드리하고 도용이 1차 빌드업 할 때는 효과를 발휘하니까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바르셀로나는 측면 자원들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도 중요하고 중앙에서 측면으로 연결되는 것도 문제예요. 네. 하피냐와 주앙 펠리스가 지금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주앙 펠리스가 올 시즌에 조금 낮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가 이렇게 어차피 레반도프스키 같은 유형을 살리려면은 사이드에서 결국 지원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피냐도 어떻게 보면 좀 킥 위주로 뭐 이렇게 많이 때리는 경우가 많고 주앙 펠리스가 이렇게 잔재주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 침투하고 뭐 이런 뭐 페란 토레스나 네. 뭐 이런 선수들의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는 그렇죠.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일단 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앙 펠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할 때는 패스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에게 기회도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볼을 너무 끌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니까. 네, 패스의 네. 타이밍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측면에서 볼 끌고 들어와서 막히는 장면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레반도프스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피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페란 토레스가 득점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페란 토레스의 활용 빈도를 조금 늘리면서 페란 토레스는 볼이 없을 때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아예 움직임을 통해서 그쵸. 이제 수비를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좀 많이 활용해 보거나 아니면 라민 야말을 좀 활용하면서 라민 야말은 패스가 정말 좋거든요. 그 패스를 최대한 좀 이용해 보거나 지금은 측면 쪽 자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단조롭게 가면은 그러면 결국은 결국 레반도프스키는 고립되고 고립된다. 레반도프스키는 또 득점력을 끌어올리는데 문제를 노출하겠죠. 그러다 보면 자꾸 또 본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서 물론 찬스가 요즘에 만들어진 경우들이 꽤 있지만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레반도프스키를 잘 살릴 수 있는 득점 패결을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과는 거리가 좀 멀어진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 제가 송영주 의원이 바르셀로나 또 팬이니까 조금 더 바르셀로나에 대한 얘기들 좀 더 해봤습니다. 후반기에는 그래도 올라오겠죠? 네, 올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믿어야지. 제가 뭘 할 줄 알겠어요.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우리 같이 올라가자고. 그래, 올라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라리가 득점왕 경쟁 페이스, 전반기 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한 의원님이 해야 되는 주크박스 대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뭐 글쎄요,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크박스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